예,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IPS 이진혁 변리사입니다. 그러면 미국 특허 소송 트렌드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는 제가 이 PPT 자료에서 앞에 설명드렸던 2019년도에 발간된 이제 렉스 맥키나 특허 소송 자료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우선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회사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는지 그거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소송을 많이 당한 당사자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2017년도에는 이제 6건 당했는데 2018년도에는 39건을 당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위가 애플을 29건. 세 번째 회사가 놀랍게도 이제 LG가 지금 23건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아마존. 삼성은 어디 있는지 볼까요?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6번째 랭크가 돼 있네요. 그래서 미국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LG가 굉장히 미국에서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피고 당사자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IT 회사예요. 예, 대부분이 IT 회사고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쪽도 이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IT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핫했죠. 사실은 이제 제품적으로 봤을 때 매출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휴대폰하고 이제 반도체. 어떻게 보면 좀 자동차도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 회사는 사실 특허 소송에서 그렇게 크게 자주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 IT 관련 회사가 이제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미국 소송을 이끌어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피고를 대리했던 넘버 1 로펌들이에요. 물론 이 자료를 보시면 원고를 대리했던 로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피고를 대리했던 로펌들을 좀 가지고 왔고 피고를 대리했던 로펌들 보시면 넘버 1이 어디냐면 피쉬 앤 리처드슨은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큰 로펌이고 넘버 1 로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펌이 모리스, 뭐 세 번째 펌이 길럼, 그 다음에 페닉,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소송 법률 비용이 너무 비싸요. 법률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이런 펌들을 쓴다는 거는 어떤 회사들이냐?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넘버 1 기업들이 보통 이런 회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허 소송을 당했어요. 특허 소송을 당해서 협상으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특허 소송을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사실 로펌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비용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과연 내 기술에 대해서 얘네가 잘 아는 로펌인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의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고 리스크가 지금 높은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넘버 1이나 넘버 2 그러니까 랭크 1이나 랭크 2에 포진해 있는 회사들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로펌들을 쓰기가 꽤나 쉽지 않거든요. 미국의 로펌이 워낙에나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IP만 전문으로 하는 펌이 있기도 하고 IP 중에서도 추론을 전문으로 하는 펌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펌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여러분이 가용할 수 있는 그 예산 안에서 합리적으로 로펌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로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알아봐야 될 요소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혹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에 판결 경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피고보다 원고가 좀 유리했던 것 같고 보면은 여기 인프린지먼트라고 돼 있고 여기 논 인프린지먼트라고 돼 있죠. 즉 침해라고 판결을 한 게 사건 중에서 170건, 그 다음에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을 한 건 136건. 근데 이건 사실 경향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잘 입증을 했으면 침해 판결이 올라가는 거고 그 해에 별로 이렇게 침해성 관련한 입증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논 인프린지먼트 결과로 나오는 거라서 이거 자체가 무슨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2018년도에는 그냥 이랬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밸리디티 무효라고 판결한 게 112건, 그 다음에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한 게 154건. 그 다음에 unenforceability는 뭐냐면 사실 이거는 특허의 관련성, 특허가 침해다, 특허가 유효하다, 무효하다 이거랑 상관없이 특허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 특허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unenforceability라고 하는 거는 이 특허 자체의 침해와 무효랑 상관없이 너 이 특허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허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IDS를 제대로 제출을 안 했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발명자를 진실한 발명자를 적지 않고 누군가를 한 명 뺐다거나 누군가를 원래 발명자가 아닌데 추가를 했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증명이 됐을 때 이 특허는 네가 등록을 받을 때 제대로 특허청에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국가에 설명을 안 하고 신실하지 않게 특허를 등록받은 거기 때문에 이 특허는 넌 사용할 수 없어. 법적으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비해 가지고 미국에서 특허 등록 받을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명자를 항상 진실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 알고 있는 미국 특허를 내기 전에 이 특허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자료들은 모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IDS라고 합니다. 그래서 IDS를 제출을 잘하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발각됐을 경우에는 내가 이 특허로서 누군가한테 소송을 걸거나 사용을 하고 싶더라도 사용되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IDS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지, 그 다음에 발명자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특히 발명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진실한 발명자일 경우에 발명자의 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발명자가 많으면 나중에 좀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IDS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물론 IDS는 이제 다른 챕터에서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IDS 같은 경우는 내 특허 기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 자료를 내면 돼요. 내가 모르는 자료는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밀접하게 매테리얼한 자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매테리얼한 자료,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자료를 사실 이게 되게 정성적이잖아요. 정성적이기 때문에 이게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되게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냅니다. 그냥 다 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거 알고 있었는데 난 밀접하지 않아가지고 안 냈어요.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밀접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네가 안 냈네. 이렇게 이제 발각되게 되면 특허를 못 쓰니까 웬만하면 다 그냥 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숨기실 수 있으면 숨기셔도 되는데 완벽하게 못 숨길 거라면은 다 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허 무효 사유를 보면은 되게 재밌게도 일반적인 특허의 무효 사유는 가장 많은 게 뭘로 나오냐면 진보성입니다. 보통 진보성. 신규성으로는 많이는 안 나오고 그러면 신규성이란 건 그 특허와 똑같은 기술이 이미 기존에 존재를 했다는 게 이제 신규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진보성으로 특허 무효가 많이 나옵니다. 진보성이란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자료와 어떤 자료를 합쳤더니 너의 특허의 내용이 나오더라. 이미 있었던 걸로 알 수 있겠더라. 이거 이제 진보성이라고 부르는데 2018년도에는 조금 재밌게도 특허의 무효 사유가 1위가 어떤 거냐면 이 특허는 특허의 대상이 아닌데 특허가 됐어. 그래서 무효가 되어야 해. 이게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요즘은 조금 덜하다고 했는데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 이거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받을 수 없어. 이런 판결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이런 선례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를 작성하는 변리사들이나 아니면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하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조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았고 그거는 지금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고 이미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효 소송을 걸어가지고 무효 심판을 걸어가지고 또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힘든 이슈, 핫한 이슈는 이게 과연 특허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성이 이제 무효사유가 아니라 청구항이 불명확하다. 청구항 자체가 사실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란 거를 뛰어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발명이 새롭고 발명이 새로우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선행 자료 대비해 가지고 진보한 가치를 나타내야 돼요. 그게 이제 진보성이지 않습니까? 이걸 뛰어넘으면은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변리사들이 신경 쓰는 거 하나가 뭐냐면 특허 청구항이 명확하게 작성이 돼 있어야 돼요. 약간 불명확하게 작성이 돼 있으면 이게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청구항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지지가 되도록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이 한번 되고 나면 사실 청구항이 불명확하다고 해가지고 무효시키는 경향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높지는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구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포션으로 특허를 무효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3위가 진보성이네요. 그래서 특허 관련 무효 자료는 여기 있는 팩터들을 조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8년도 총 손해배상액은 보시면 이제 경향성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크게 토탈 사건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연도에 손해배상액이 제일 높았냐 보시면은 2012년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2012년도에 굉장히 높았다가 2012년도 굉장히 높았다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었죠. 2013년도엔 거의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2014에는 1900대, 2015년에 확 줄었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 확 줄었다가 다시 2017년도에는 좀 많이 늘었고 2018년도에 좀 많이 늘었네요. 2019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50건의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그 50건 판결에 대한 전체 데미지 금액, 전체 손해배상의 금액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9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1억, 600만 불, 9천만 불, 1억 불, 10억 불, 100억 불, 1,400억 불이죠. 1,400억 불. 1,400억 불 우리나라 달러로 1,000원 계산하면 1.4조, 14조, 140조. 대략 2018년도에 140조 원의 손해배상액이 법원에서 이제 결정이 되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뭐 고의침해까지도 지금 다 검토를 해가지고 넣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일반 금액 고의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1,400억 140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미국이 IP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핫한 케이스 미국이 가장 핫한 IP 재판, IP 판결을 하는 국가로 알고 있는데 140조면 생각보다 높지 않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딱히 그렇지가 않은 게 한 5% 정도가 최종적으로 남아가지고 5% 정도가 판결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5%는 대부분 중간에 이제 세트를 하게 되는 거죠. 세트를 하는데 그 세트를 원고와 피고가 세트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서 끝내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보통 다 컨피덴셜한 계약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저희가 알 수 없고 그 95%는 이 법원 금액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돈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끝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IP 분쟁에서 일어나는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더 2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게 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100으로 따졌을 때는 곱하기 20 정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IP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고 피고 사이에 오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손해의 유형인데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아니면은 주리들이 판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합리적인 로열티, 리즈너블 로열티 팩터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로스트 프로핏.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로열티 방법이 이제 먼저인데 그게 아닌 경우에 이제 로스트 프로핏. 원고가 이 침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난 실제 손해액이 어느 정도냐 요거를 이제 로스트 프로핏 일식 이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증액 손해배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로 케이스 이후에 할로 케이스랑 관련이 있는 거죠. 즉 고의 침해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더 높여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금액에는 왼쪽에 있었던 금액에는 증액 손해배상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네요. 그다음에 기타 혼합 손해 유형, 변호사 보수에 대한 배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IPR이란 건 뭐냐면 인터파르테 리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무효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특허 무효 심판은 대략 어느 몇 건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매년 한 1,700건 수준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매년 미국에서 특허를 무효시켜 달라고 1,700건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밑에 2016년, 2017년, 2018년 한번 보시죠. 2016년, 2017년, 2018년 보시면 무효 심판이 제기가 되고 나면은 그냥 무조건 심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략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그 무효 심판에 대한 그 판사가 이 사건을 내가 제대로 무효시킬지 안 시킬지 심리를 제대로 한번 해볼게 이런 결정을 하거든요. 심판 제기 후 6개월 정도 후에 그거를 이제 심리 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이란 건 미국 용어로는 이제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대략 70% 수준에서 심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이거는 무효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무효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실 쫄리는 부분, 지금 좀 답답해지는 사람은 누구죠? 원고인가요, 피고인가요? 예, 원고가 좀 답답해지겠죠. 원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를 가지고 피고한테 소송을 걸은 거잖아요. 그러면 피고 같은 경우는 이 특허가 무효예요 하면서 IPR을 걸어가지고 무효시켜달라고 한 거고, 무효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무효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다. 그렇게 심리 개시 결정을 한 70% 수준에서 해준다. 물론 70% 수준에서 심리 개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는 거와 무효가 되지 않는 거는 이제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보통은 무효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허 소송이 걸리면 IPR은 거의 머스트로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IPR이 안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특허의 무효를 판단하지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특허 소송 자체에서 지방법원에 있는 소송 자체에서 무효 관련한 판단도 합니다. 다만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IPR을 통해 가지고 무효를 또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무효를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방어 수단이 크게는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미국의 IPR도 비용이 꽤나 높습니다. 보통 작게는 한 10에서 20만 불. 하지만 좀 되게 중요 사건이라 그러면 50만 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대략 한 30만 불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만 불이면 3억 원이니까 꽤나 많이 비싸죠. 그래도 사건의 규모 자체가 크다면 30만 불이 들더라도 IPR을 신청을 해가지고 무효를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좀 1부랑 2부에 걸쳐가지고 미국 특허 소송 트렌드를 이제 살펴봤고요. 혹시라도 미국 특허 소송 트렌드나 아니면 미국 소송 관련해가지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